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가족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익숙한 방송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잠시나마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 팀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함께 감상하러 떠나볼까요? 18살의 비서가 60세 재벌의 아이를 임신한 지 90일 만에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누구나 끝까지 갈 수 없는 여정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은 알아버리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멀리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바로 서울 한복판, 불이 꺼지지 않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인공은 18살 소녀, 이름은 김은아. 갓 졸업한 그녀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 없고 어른의 세계가 주는 달콤함도 몰랐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부유한 세계에 발을 들인 뒤 모든 것이 반짝이고 향기롭고 화려해 보이는 그곳에서 은하는 임신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재벌회장 박재현, 60세의 권력자, 차가운 남자, 고독한 존재였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20년 넘게 어떤 여성과도 공개적으로 엮인 적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백발의 머리카락과 깊은 눈동자, 은은한 미소를 가진 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소녀의 젊음을, 자유를,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자라나는 영혼까지 모두 가져갔다. 은하가 그와 함께 나타나자 온 도시가 떠들썩해졌다. 어떤 이는 그녀를 금사빠라며 비난했고 어떤 이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은하만이 안다. 밤이면 그녀가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비난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조용하고 깊은 시선 때문이다. 그 시선은 마치 절벽 끝의 어둠처럼 깊었다. 모두가 이 관계가 부도덕하고 나이 차이가 지나치며 뒤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인했다. 90일째 되는 날, 은하는 한 가지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다. 그 비밀은 입덧이 아닌 심장이 조여드는 고통으로 그녀를 밤새 토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자극적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편이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상처이고 아물었지만 여전히 기억만 해도 아픈 흉터다. 그리고 오늘 은하 그 지옥을 맨발로 지나온 소녀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날 아침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은하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옆 좁은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이미 거의 다 젖어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이른 겨울 찬바람에 조금 헝클어져 있고 얇은 캔버스 운동화에는 빗물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18살보다 더 어리게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연약함 속에 결심이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 채용되어야 했다. 왕가그룹,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곳. 본사는 서울 한복판,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회사다. 하지만 은하는 배경이 없었다. 오직 괜찮은 성적으로 받은 졸업장,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어머니가 아침마다 파는 국수로 살아온 딸의 자존심뿐이었다.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리로 된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전혀 다른 세상, 차갑고 빛나며 낯설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의심과 피곤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다. 은하는 당황하지 않고 서류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다. 임원 비서 면접 보러 왔어요. 9시 예약이시죠? 저쪽 의자에서 기다리세요. 곧 부르실 거예요. 은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등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다. 이곳은 이력서만 보는 곳이 아니라 앉는 자세, 웃는 법, 걷는 법까지 모두 평가받는 곳임을 그녀는 알았다. 몇 분 뒤 감색 청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김은하 씨? 라고 불렀다. 은하는 일어나 네, 접니다. 라고 인사했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지나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서관처럼 조용한 사무실을 지나 두꺼운 나무문 앞에 섰다. 안은 넓은 사무실 책상 뒤 벽에는 한 남자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백발의 깊은 눈, 높은 광대뼈, 위엄과 비밀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그 방 안쪽 작은 휴게실에서 나왔다. 박재현 회장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 셔츠에 어두운 넥타이,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그의 눈빛이 은하를 딱 3초 동안 스쳤다. 그 3초 동안 은하는 뼛속까지 들여다보이는 기분이 들었다. 몇 살이죠? 18살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임원 비서 지원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라면 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다. 면접이 끝난 줄 알았던 은하는 그가 불쑥 묻자 당황했다. 십지타자로 문서 칠 줄 아나요? 네. 이 문서 3분 안에 쳐보세요. 그는 옆 컴퓨터를 가리켰다. 3페이지짜리 워드 파일이었다. 은하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 앉아 실수 없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타자를 쳤다. 매번 키보드에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 온 것이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걸 보여주려 했다. 3분이 지나자 박 회장은 화면을 확인했다. 한 글자도 틀림없이 깨끗하게 쳐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다. 인사팀 최종 명단 김은하 추가해. 더 이상 아무 질문도, 이력서 확인도, 경력 질문도, 2차 면접도 없었다. 오직 3분, 한 번의 시선, 그리고 결정. 그녀 인생의 첫 번째 큰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빛이 아닌 그녀가 떨어질 가장 깊은 어둠이 있었다. 그날부터 은하는 왕가그룹 역사상 최연소 비서가 되었다. 사람들은 반쯤 비웃으며 질투했고 누군가는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어린애가 바로 임원실 비서가 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수군댔다. 은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실수 없는 기계처럼 성실히 일했다. 문서 한 줄, 커피 한 잔, 일정표 하나까지 모두 꼼꼼했다. 그녀는 결코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고 동료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 일만 유지하면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박재현 회장 역시 말수가 많지 않았다. 모두에게 그는 권력의 상징이자 15년 전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룹을 다시 일으킨 인물로 유명했다. 미소도 친절도 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전 비서도 3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런데 은하는 이상하게도 그 등 뒤에서 회의록을 쓰거나 서류를 정리할 때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다. 그에게서 오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감춘 자의 침묵이었다. 어느 늦은 밤, 은하는 회장의 급한 지시로 재무 보고서를 마감하느라 혼자 남아 있었다. 밖에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31층 사무실의 불은 거의 다 꺼져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회장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눈빛이 조용히 그러나 바위처럼 깊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것은 상사가 직원에게 보내는 시선도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시선도 아니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보내는 아주 깊은 시선이었다. 은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책상에 올렸다.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으며 손이 약간 떨렸다. 그때 아직 문에 다가서기도 전에 박 회장의 저음이 울렸다. 혼자 사나요? 은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아니요, 이모랑 같이 살아요. 근데 이모는 분식집을 하셔서 새벽 3시부터 시장에 나가요. 박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김은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을 거라 생각할 때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너랑 닮은 눈을 가진 사람이 옛날에 내 잠을 오래 빼앗았었지. 은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이미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손짓으로 나가도 된다고 했다. 그날 밤 은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서도 심장이 계속 뛰었다. 왜 그 눈빛, 그 말이 지워지지 않는 먹물처럼 가슴에 남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 회장은 은하를 더 자주 바라보기 시작했다. 대놓고 쳐다보는 건 아니었지만 회의 중에 그녀가 들어올 때마다 슬쩍 고개를 드는 모습, 날씨에 대해 조용히 묻는 말,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은하,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소녀는 달콤하면서도 두려운,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선 감정에 손끝을 댔다. 어느 아침 은하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어지러웠지만 티를 내지 않고 평소처럼 타자를 쳤다. 하지만 10분쯤 회의 보고서를 읽다가 갑자기 귀가 멍해지고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자신이 언제 쓰러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급하게 들리는 남자의 굵은 목소리. 빨리 구급차. 눈을 떴을 때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침대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박재현 회장이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 대신 와이셔츠에 단추를 2개 풀고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린 채 하얀 병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엔 피곤한 주름이 또렷했다. 무거운 눈빛으로 일어났구나 라고 말했다. 목소리가 잠기고 부드러워서 은하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괜찮아요? 왜 이러죠? 과로, 저혈당, 아침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은하는 얼굴이 빨개져서 돈 아끼려고요. 시골에 조금 더 보내고 싶어서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한참 후에야 평소에 단호한 말투가 아닌 조용한 목소리로 아직 어린데 너무 무리하지 마. 다시는 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은하의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렸다. 늘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던 인생에서 아버지뻘 되는 남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너무 생경했다. 며칠 뒤 은하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겉으로는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은하는 급한 계약서를 수정하느라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빌딩 전체가 거의 소등된 밤 문서 저장을 끝내려는데 전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배터리도 없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휴대폰 불빛이 비쳤다. 들어온 사람은 박재현 회장이었다. 아직 안 갔구나? 네,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정전이 돼서요. 따라와. 아래에 예비 발전기가 있다. 그가 앞서 걸었고 은하는 뒤따랐다. 길게 뻗은 복도, 빗물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향이 섞여 있었다. 중간층의 기술실에서 그는 큰 우산을 꺼내 들었다. 내 서류 가방도 줘. 같이 가져갈게. 괜찮지? 이번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은하를 바라봤다. 다른 직원이었으면 묻지도 않았을 말이었다. 그 밤 두 사람은 회사 현관 아래 작은 첨에 나란히 섰다. 빗줄기가 퍼붓고 박 회장은 조용히 손을 뻗어 은하의 머리를 비바람으로부터 감쌌다. 그 순간 은하는 그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밤 이후로 그들의 거리는 더 이상 상사와 비서의 거리만이 아니었다. 첫 번째, 미세한 선을 넘은 그 밤부터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도 은하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했고 성실하게 일하며 회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인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이 스칠 때마다 알 수 없는 떨림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박 회장은 이제 작은 변화까지 신경 썼다. 은하가 머리를 묶은 날, 화장을 옅게 한 날, 치마를 입은 날 모두를 기억했다. 일 얘기에 섞인 사소한 질문들. 아침 몇 시에 먹니? 점심은? 주말엔 시골에 가니?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언제나 몰래 두 사람을 따라다녔다. 박 회장이 김은하를 따로 불러 회의실에 들어가면 모두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게 단순한 업무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았다. 어느 늦은 오후 박 회장은 은핵의 다음 날 주주총회 자료를 준비하라며 남아달라고 했다. 은하는 언제나처럼 흔쾌히 남았다. 일이 끝났을 때는 이미 밤 9시를 넘겼고 창밖엔 빗방울이 강하게 유리창을 때렸다. 박 회장은 시계를 보며 저녁 먹었니? 라고 물었다. 아니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같이 먹자. 부담 갖지 마. 상황이 상황인지라 거절할 수 없었다.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옥상 라운지에서 식사를 했다. 은은한 조명,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분재들, 테이블 위엔 소박하지만 정갈한 두 끼 식사. 그는 부드럽게 와인을 따라주며 이렇게 식사해 본 적 있니?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시골에선 저녁이 고등어 조림이랑 나물뿐이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본 적 없어요.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앉아 먹네. 이상하게 오늘은 피곤하지 않다. 그 말이 은하의 가슴에 맑은 물방울처럼 스며들었다. 은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눈빛은 더 이상 직장 상사와 직원,
나이 든 남자와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세상에 이해받지 못한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은하가 일어나려 하자 박 회장은 조용히 다가가 작은 푸른 선물 상자를 건넸다. 생일이었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은하는 놀라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다. 네, 이력서에 써 있었더라. 상자 안에는 연분홍색 실크 스카프가 곱게 접혀 있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남자에게서 받은 생일 선물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게 은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조용히 스카프 위로 떨어졌다. 박 회장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다가왔다. 박 회장은 조용히 은하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혹시 내가 선을 넘더라도 넌 나를 미워할까? 은하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질문에 답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왕가 그룹의 신년 파티는 한강변의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반짝이고 부드러운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직원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웃으며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은하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하얀 롱드레스를 입고 드물게 메이크업도 하고 살짝 오렌지 립스틱을 발랐다. 천진한 얼굴에 어른스러움이 스며들어 동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오렌지 주스를 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 뒤에 몸을 숨긴 채였다. 그러다 박재현 회장이 입장했다. 검은 정장이 그의 큰 체격을 감싸고 은빛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바퀴 둘러보던 중 그는 은하를 보았다. 그것은 우연한 시선도 스쳐 지나가는 관심도 아니었다. 길고 깊은 시선, 절대 피하지 않았다. 은하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눈치챌 만큼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다른 기류가 흘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파티는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은하의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떨림이 계속 남았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은하는 두통을 핑계로 먼저 자리를 떴다. 로비를 막 나서려던 순간 누군가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재현 회장이었다? 나도 이제 가려던 참이야. 같이 갈래? 은하는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저택이나 고시원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프라이빗 아파트로 향했다. 박 회장은 그곳이 자신이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찾는 곳이라고 말했다. 방은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짙은 나무색, 은은한 조명, 자동 오디오 시스템에서 흐르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있었다. 그는 은혜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주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무섭지 않니? 은하는 고개를 저었지만 컵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묵묵히 허락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은하는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박 회장이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만졌을 때 피하지 않았다. 심장은 빗소리처럼 요동쳤고 낯설면서도 따뜻한 감각, 영원히 그 안에 있고 싶었다. 그들의 입술이 닿을 때 은하는 눈을 감았다. 그 밤 은하는 자신을 감정에 맡겼다. 더 이상 비서도 사장도 40년의 나이차도 없었다. 오직 길을 잃고 서로를 찾은 두 사람뿐. 세상은 모두 잠든 듯했다. 다음날 아침 은하는 그의 품에서 깨어났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그녀의 하얀 피부 위로 스며들었고 박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다. 은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오직 만약 이게 잘못이라면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평온할까? 라는 한 문장만 맴돌았다. 그로부터 3주 뒤 은하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자주 피곤했고 입맛이 없거나 가끔 커피나 화장품 냄새에 갑자기 울렁거렸다. 처음엔 업무 스트레스나 감기려니 했지만 생리가 10일 넘게 늦어지자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점심 은하는 조용히 1시간을 내어 고등학교 동창회 실습 중인 강남의 개인 산부인과를 찾았다. 대기실에 앉아 손이 차갑게 식었고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아닐 수도 있다. 호르몬 이상일 수도 있다.
설마 진짜일까? 하지만 검사 결과는 선명한 붉은 줄 한 개로 돌아왔다. 모든 가정의 끝을 찍는 듯했다. 임신이었다. 친구인 젊은 의사도 조용히 은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4주쯤 됐어. 심장 소리는 아직 안 들리지만 확실히 있어. 은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산부인과를 나설 때 다리가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에 너무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멍했다. 그날 오후 은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강 공원의 벤치에 앉아 뛰노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은하의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파고들었다.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직 18살,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자신이 누군지조차 확실하지 않은데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60세의 재벌, 사회적으론 사장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인생을 함께할 사람도 아니었다. 은하는 그저 우연히 그의 인생에 들어와 이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전화를 걸었다. 회사엔 왜 안 왔어? 은하는 침묵했다. 무슨 일 있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은하는 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켰다. 10분쯤 지나자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고시원의 관리자였다. 입구에 고급 승용차가 서 있어요. 손님이 김은하 씨를 급히 찾는다고 해요. 은하는 내려가 보았다. 그곳엔 박재현 회장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문을 열고 은하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봤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차는 한강변의 빈 공터에 멈췄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 일렁이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어딘가 평온했다. 은하는 말없이 손을 꽉 잡았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고 싶은 말 있니? 은하는 겨우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나 임신했어요. 충격도 혼란도 없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었어. 네가 달라진 걸 느꼈으니까. 네, 눈은 아무것도 숨기지 못해? 은하는 그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눈에 분노가 어렸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또박또박 말했다. 아이를 낳아.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이게 옳은 방법인진 모르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너를 강요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법적 상속자가 될 거야. 그 말에 은하는 머리가 멍해졌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써서 18살 소녀를 자신의 아이 엄마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한숨도 못 잤다. 천장만 바라본 채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이를 꼭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정말 그녀가 엄마가 될 준비가 됐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러나 은하는 상상도 못했던 진실로 다가가고 있었다. 아마 그걸 일찍 알았다면 그녀는 그의 처음 그 문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문은 기사나 내부 고발이 아닌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다. 몰래 찍힌 사진이었다. 길고 긴 생머리에 심플한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 옆에는 왕가그룹의 번호판이 달린 차량과 우산을 들어주고 있는 박재현 회장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 사진은 곧 한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처음에는 몇십 개의 반응뿐이었지만 하룻밤 사이 불붙은 듯 퍼졌다. 회장 비서의 새 연애, 42살 나이 차이 커플, 신데렐라인가, 현대판 여우인가, 수많은 기사와 댓글, 루머가 근거도 없이 쏟아졌다. 김은하는 단숨에 회사는 물론 온라인까지 모두가 주목하는 이름이 되었다. 회사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시선이 궁금증이 아닌 판단과 비난으로 쏠렸다.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고 한때 친했던 동료들도 서서히 거리를 뒀다. 어떤 이들은 옆을 지나가며 그 나이에 어떻게 회장님을 꼬셨대. 겉으론 순해 보여도 잘 올라갔네 라고 수군거렸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마음에 박혀 아프고 멈추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박 회장의 반응이었다. 월요일 아침 주주와 경영진이 모인 회의에서 박재현 회장은 갑자기 인사 관련 공지를 하겠다고 했다. 김은하 비서는 현재 임신 중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나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고 펜이 떨어지는 소리와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만 들렸다. 누구도 20년 넘게 여성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그 남자가 직접 어린 소녀와의 관계를 인정할 거라 상상 못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녀를 변호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빼앗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빌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그 소식을 비서실에서 들은 은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직접 그녀의 짐을 챙기러 와 은하를 고시원에서 고급 아파트로 옮겼다. 그곳엔 개인 주치의 보안팀, 관리인이 배정됐고 모든 생활이 귀족처럼 세팅됐다. 하지만 은하는 사랑받는 기쁨이 아니라 감금되고 전시된 느낌을 받았다. 첫날 밤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은 모두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빛이 불길에서 온다는 걸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았다. 아파트에서 3일이 지나자 은하는 여기가 자신이 상상한 곳과 다름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적인 규칙을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었다. 현관을 나서면 보안팀 직원이 예의 바른 미소로 막아섰다. 김 비서님, 오늘은 밖에 나가실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차량이 대기할 겁니다. 전화도 오래 쓸 수 없었고 걸려오는 전화는 몇 분 내에 끊겼다. SNS에도 갑자기 접속 오류가 뜨고 문자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그녀를 올감했다. 식사는 영양 가득 3끼, 전담 요리사가 준비하고 이틀에 한 번 의사가 와서 건강을 챙겼다. 책도, 영화도, 꽃도 그녀의 방에 항상 준비돼 있었다. 은하는 누워서 쉬고 태아만 건강하게 지키면 되는 생활이 이어졌다. 바로 그 점이 은하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느 아침 그녀는 일부러 산책한다고 나서며 건물 밖으로 나가보려 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검정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나타나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김 비서님, 회장님께서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은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난 죄수가 아니고 진열된 인형도 아니에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누구도 당신을 감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 말은 꽃으로 포장된 선고 같았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이 왔다. 은하는 웃지도 인사하지도 않았다. 소파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옆에 앉아 차분히 말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밖에 나가고 싶지? 가족한테 전화하고 싶지? 책 사러 나가고 싶지? 하지만 네가 밖에 나가면 아무도 널 그 입방에서 지켜줄 수 없어. 은하는 조용히 답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요? 유리상자에 갇힌 인형이나 다름없잖아요. 박 회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손을 뻗어 그녀의 배 위에 얹었다. 아기만 건강히 태어나면 돼. 그 다음엔 네가 어디든 가고 싶으면 보내줄게. 그 말은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무언의 계약, 거래 조건 같았다. 아기 낳으면 내 자유를 줄게.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등을 돌렸고 언제부턴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꿈을 꿨다. 통유리 집 안에 홀로 서 있고 바깥 사람들은 와, 정말 부럽다. 저렇게 호화롭다. 복받은 여자네라며 감탄하지만 꿈속에 은하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숨 쉴 수가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숨이 막혀요. 라고 울부짖었다. 그 다음 날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깼다. 꿈에서 깨어나도 답답한 감각이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거실을 지나가던 중 닫힌 회의실 문 너머로 속삭임이 들렸다. 그건 박 회장의 오랜 측근이자 비서인 최 실장의 목소리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원장의 그 이름을 넣는 건 그리고 낮고 단호한 또 다른 남자 박 회장의 전담 변호사였다. 회장님 뜻이 확고합니다. 재산을 셋으로 나누기로 하셨으니 하나는 고인된 아내의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에,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김은하에게 갑니다. 은하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모든 관계는 세상이 뭐라 하든 경계를 넘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이라 불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더 강하게 남은 것은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었다. 단, 김은하 씨가 홍연이라는 이름을 모른다는 조건하에 그 몫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박 회장의 아내 이름은 마이안이었고 회사 사람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다. 퍼즐 속 어울리지 않는 조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이 찾아왔다. 은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유 원장에 대해 들었어요? 이름이 들어간다고. 박 회장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누구한테 들었니? 그냥 우연히. 미안해요. 궁금해서. 박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내가 확실히 해두려고 했어.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네, 이름은 분명 들어갔어. 내가 내 아이를 아무것도 없이 자라게 하겠어? 그럼 왜 유 원장에 홍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고 박 회장은 천천히 어둡게 눈빛을 떨구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니? 변호사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일어나 물을 따르며 등을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은하야, 네가 모르면 모를수록 안전해. 부탁이야. 하지만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알아야 해요. 만약 그 이름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저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요. 박 회장은 돌아서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사랑,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그 이름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야. 20년 동안 묻어둔 것을 다시 꺼내지 마. 은하야.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 입 밖에 낸 이름은 절대 잊힐 수 없었다. 그날 밤 은하는 박 회장이 전에 남겨둔 노트북을 열었다. 책상 위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홍연 박재현 842004로 검색했다. 오래된 기사 하나가 남아있었다. 이미 삭제된 기사의 저장본. 2004년 부동산 재벌 박재현 회장의 딸 여고생 홍연 의문의 실종. 짧지만 의미심장한 기사였다. 결론도 용의자도 없었다. 홍연은 18번째 생일을 앞두고 실종됐고 유서처럼 남긴 일기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번 생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제발 저를 낳아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문장에 은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은하는 날마다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았다. 무언가 치명적인 비밀이 그녀 삶 전체를 덮고 있다는 직감만 강해졌다. 박 회장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여전히 부드럽게 그녀와 태아를 돌봤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거기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박 회장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갔고 은하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모든 걸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엄마가 될 직감에서 오는 본능이었다. 오늘은 하필 가정부가 실수로 작업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방에 들어섰다. 방은 너무나 깨끗하고 오래된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서랍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상자 하나를 찾았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사진 뭉치가 들어있었다. 첫 장은 박재현과 전 부인 마이안의 결혼식 사진. 서로 손을 잡았지만 눈빛은 멀고 억지 미소가 보였다. 그 다음 사진은 교복을 입은 소녀. 긴 생머리에 커다란 눈. 소녀는 박 회장 곁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활짝 웃었다. 아래 송을씨로 연 18번째 생일 아빠와 함께 라고 적혀 있었다. 은하는 몸이 굳었다. 연, 홍연. 그리고 이어진 사진엔 연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 현재 은하가 머무는 아파트와 똑 닮은 거실이었다. 또 다른 사진엔 연이 박 회장의 무릎 위에 앉아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 장면은 평범한 부녀지간 이상으로 친밀하고 사적인 모습이었다. 마지막 한 장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날짜는 2004년 7월, 어머니 이름은 홍연, 아버지는 미상, 은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홍연, 박재현의 딸 18살에 임신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연은 자신의 친부를 사랑했고 아이를 가진 뒤 사라졌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인가? 왜 은하가 지금 이곳에 있나? 그날 밤, 은하는 방에 누워 배를 감싸고 울었다.
자신의 아이는 죄 없는 생명. 그런데도 그녀는 끔찍한 과거와 엮여버렸다. 다음날 저녁, 은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자신이 어릴 적부터 자란 곳을 찾았다. 아직도 시골 냄새, 장작 연기, 빗물 젖은 흙내음까지 그대로였다. 단지 그녀의 마음만 모든 게 바뀌었다. 이모는 바쁜 손으로 떡 반죽을 하다 은하를 보고 놀라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어머,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 있니? 은하는 겨우 미소 지으며 그냥 이모가 보고 싶어서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모는 손을 닦으며 은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요즘 연락도 없고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 임신했으면서 연락도 안 하고. 은하는 대답 대신 손을 꽉 쥐고 갑자기 물었다. 이모, 전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모의 손이 닦던 컵 위에서 멈췄다. 그걸 왜 물어? 은하는 단호하게 다시 물었다. 이모, 저한테 솔직히 말해줘요. 이모가 저를 키운 건 알지만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이모는 깊이 한숨을 쉬며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얘긴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묻는 걸 보니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구나. 이모의 목소리와 손끝은 떨렸고 마치 오랜 세월의 상처가 드러나는 듯했다. 18년 전 한 부자 남자가 이 시골에 찾아왔어. 까만 차와 외국산 분유, 큰 돈을 들고 왔지. 그는 아내가 산후 합병증으로 죽었고 방금 태어난 아기를 맡길 곳이 없다고 했어. 도시에 데리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시골에서 조용히 키워달라고 했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박재현이었어. 애만 키워주면 필요한 건 다 지원하겠다. 하지만 내 정체는 절대 알려주지 마라. 처음엔 거절했지. 그런데 네가 그 조그만 아기가 날 보며 뚫어지게 바라보고 이상하게 끌렸어. 나도 아이가 없었으니까. 결국 받아들였지. 그럼 저는 누구 아이예요? 솔직히 내 엄마가 누군지는 나도 몰라. 서류에는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고 주민등록도 없이 김은하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어. 출생증명서도 없고 오직 초음파 사진 한 장과 대학까지 쓸 돈만 있었지. 나도 한때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 아닐까 의심했어. 그런데 그랬다면 왜 너를 여기 버려두고 18년 동안 방치했을까? 이상했던 건 늘 전화로 네 얘기할 때도 은하라고만 불렀지. 딸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혹시 그 초음파 사진 아직 갖고 있어요? 이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엔 18년 전에 희미한 초음파 사진, 그리고 송을씨로 남겨진 어머니, 홍연이라는 이름. 은하는 핸드폰으로 박 회장의 서랍에서 발견한 초음파 사진을 불러냈다. 같은 이름, 같은 날짜, 같은 어머니, 한 아이와 한 엄마.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다. 이모는 눈물을 삼키며 손을 꼭 잡았다. 난 아무것도 몰라. 난 그저 널 내 딸처럼 사랑으로 키웠을 뿐이야. 만약 내가 이런 일의 결과일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널 받지 않았을 거야. 이모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은하는 소리 없이 울었다. 1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고아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걸 알게 됐다. 자신은 금기된 사랑의 산물, 사회가 외면하고 법이 단죄하는 관계의 결과물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친아버지가 모든 걸 알면서도 그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그녀에게 또 한 번 아이를 품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골집을 나선 은하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3시간 내내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스치는 논밭을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어둠과 혼란,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박재현의 딸이고 이제는 그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을 칼로 쿡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인정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를 그리고 자신을. 저녁 무렵 서울 아파트에 도착하자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가정부도 경비도 없었고 오직 박 회장이 어두운 서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 시간에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박 회장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여전히 침착한 눈빛이었지만 오늘은 어디선가 지친 기운이 감돌았다. 은하는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분노와 원망만이 불타올랐다. 왜?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당신 딸인 걸 알면서도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눈을 떴다. 알고 있었어.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네가 지원서를 냈을 때 이름과 얼굴이 낯익어서 혹시나 싶었지. 조사해보니 18년 전 내가 시골에 보냈던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그때 너를 떠나보내고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널 멀리 보내려고 했어. 유학을 보내서 이 모든 걸 끝내려 했지. 그런데 매일 너를 마주하면서 점점 놓을 수가 없었어. 결국 널 곁에 두고 널 사랑하게 됐고 심지어 함께 잠을 자게 됐어. 네가 내 딸인 줄 알면서도 박 회장은 어깨를 떨며 나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어. 내 엄마 홍여는 임신한 채 사라졌고 18년 동안 너희 둘을 찾아 헤맸어.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약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은하는 조소를 머금은 웃음소리로 소리쳤다. 그걸 약함이라고 해요? 잘못이라고? 그건 병이야.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 모든 걸 반복하게 두고 날 죽인 거나 다름없어. 알기나 해요? 박 회장이 다가가려 하자 은하는 뒷걸음질치며 배를 감싸 안았다. 그럼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당신한테 뭔데요? 또 하나의 실수 혹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대신하려고 만든 거예요.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내 손주야. 그리고 내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의 증거지. 그렇다면 아이에게 박시성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난 혼자 이 아이를 키울 거야.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필요 없어. 당신은 내 인생에서 아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박 회장은 오래도록 은하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내 엄마도 잃었고 이제 너마저 잃는구나. 어쩌면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일지도 모르지. 그날 밤 은하는 조용히 짐을 꾸려 고급 아파트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방에 놓은 몇 벌 일기장 한 권, 그리고 오래된 초음파 사진만 들고 서울 하늘은 차가운 비가 내렸지만 그녀는 홀가분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시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진실만 남았다. 아파트를 떠난 지 3일째 은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원룸에 방 하나를 얻었다. 12평 남짓 얼룩진 벽지와 낡은 선풍기, 좁은 창문이 전부였다. 하지만 숨이 트였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 의사도 보디가드도 매일같이 울먹이는 남자의 시선도 없었다. 그저 작은 평화와 스스로 선택한 삶뿐이었다. 7달 내내. 은하는 아침이면 근처 시장에 가서 채소를 옮기고 점심엔 값싼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저녁이면 호수 근처를 산책하며 태교를 하고 밤엔 일기장의 임신 과정을 기록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남몰래 손수 1000조각을 이어 기저귀를 만들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모두는 그저 어린 미혼모, 말없이 씩씩한 엄마로만 그녀를 기억했다. 하지만 은하는 매일 밤 그 뒤틀린 혈연의 공포에 시달렸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엄마를 경멸할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 어느 겨울밤 은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는 네가 어떻게 태어나든 널 사랑해. 내 피가 잘못된 것이라 해도 넌 내 희망이야. 하지만 만약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엄마를 용서해 주렴. 눈물 한 방울이 낡은 이불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은하는 모든 끈을 끊기로 결심했다. 아이의 성을 바꾸고 출생신고에 아버지란 칸을 비워두기로 대형 재벌의 손자란 신분, 유산, 권리 모두 필요 없었다. 그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계명을 신청하고 친권 포기 각서까지 작성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 아이는 박 회장 집안의 유일한 손자예요. 권리를 포기하시겠다고요? 권리가 아니라 평온한 삶이 필요해요. 내 아이가 어른들의 죄까지 짊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은하는 단호히 서명했다. 피와 피의 인연은 이로써 완전히 끊겼다. 그녀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시작, 깨끗한 자유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몰랐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이가 있음을. 박 회장이 아니라 그녀 곁에서 늘 조용히 머물던 누군가. 박 회장의 집을 나온 지 90일. 은하는 더 이상 박 회장님의 김비서가 아니었다. 전화도 편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불룩하게 자란 배에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천천히 흘러가는 고요한 하루뿐이었다. 출산만을 기다리는 그 나날뿐이었다. 은하는 모든 악몽이 끝난 줄 알았다. 90일째 되는 날, 이름 없는 하얀 봉투가 원룸 앞에 도착했다. 보낸 이도 주소도 없었다. 안에는 낡은 가죽 노트와 작은 쪽지 한 장,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몰라.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 예쁘고 익숙한 여자 송을 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이름은 홍연. 이 일기를 내 뱃속의 아이에게 남긴다. 언젠가 네가 태어나서 읽을 수 있다면. 은하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프고 날카로운 진실이 배어나왔다. 나는 사랑해서는 안 될 남자를 사랑했다. 그 사람은 내 친아버지였다. 처음엔 몰랐다. 다만 그가 너무 다정했고 내가 자랄수록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만은 내 안에 남기고 싶었다.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기억을, 거짓 없는 감정을 남기고 싶어서 마지막 쪽 홍연은 썼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가 내 곁에 없을 거란 뜻이겠지.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세상에 나오길 바랐어. 네가 엄마가 못한 사랑을 할 수 있길. 은하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일기는 그녀의 친엄마 홍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18년 후 그녀 역시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엔 오래된 편지가 붙어 있었다. 2007년의 우체국 소인. 받는 사람 박재현. 보내는 사람 홍연. 나는 아이를 낳을 거야. 찾지 마. 나는 이 아이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키울 거야.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제발 나를 사랑했던 그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지 마. 마지막 문장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를 사랑했던 그 방식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 마. 하지만 그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멈추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고 고치지 않았다. 잘못된 사랑을 2번이나, 그리고 이번엔 바로 자신의 딸과 갑작스러운 복통이 밀려왔다. 은하는 침대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이런 상태로 아이를 낳을 순 없어. 어딘가로 가야 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박 씨도, 과거도, 잎이 묻은 일기장도 없는 곳으로. 은하는 배낭에 일기장, 약간의 현금만 넣어 날이 밝기도 전 원룸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떠나야만 했다. 3번째 날, 은하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작은 읍에 도착했다. 낡은 여관방 하나를 얻고 해진 슬리퍼에 배를 감추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덧 배는 무거워졌고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데 익숙한 검은색 메르세데스 S클래스가 골목 어귀에 멈췄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차 문이 열리자 박재현이 내렸다. 고급 정장도 재벌의 위엄도 모두 사라지고 헐렁한 셔츠에 많이 야윈 얼굴, 백발이 더 늘었다. 손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만 들려 있었다. 은하는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그녀 앞까지 걸어와 섰다. 받았지? 내 엄마의 노트.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눈은 깊고 차가웠다. 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18년간 나는 그 노트를 한 번도 읽지 못했다. 하지만 널 다시 만난 그 순간 내가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알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변명은 없었다. 탐욕이었어. 그게 사랑이었을까? 이제는 모르겠다. 내 엄마를 통해 잃은 걸 너를 통해 되찾으려 했던 것 같아. 잘못임을 알면서도 널 대체할 수 없었어. 은하는 목이 메었다. 알면서도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요. 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변명은 없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 박 씨 가문과는 아무런 연도, 상속도, 이름도 남지 않게 유언장을 바꿨다. 너와 아이,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그리고 나는 영영 떠날 거다. 딱 하나만 부탁한다. 은하는 묵묵히 그를 바라봤다. 언젠가 내 아이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고 묻는 날이 오면 부디 병든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줘. 평생의 죗값을 치른 잘못된 사람이라고만 해줘.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돌아서 멀어지는 뒷모습만을 지켜봤다. 자동차는 느릿하게 산골 안개에 섞여 사라졌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굴러갔다. 은하는 배를 감싸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잘못은 끝이야. 너에게는 이어지지 않아. 임신 39주.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다. 좁은 여관방, 낡은 이불 위에서 은하는 배를 부여잡고 바람에 흔들리는 지붕을 바라봤다. 태아는 유난히 강하게 움직였고 은하는 말했다. 아가야, 이제 엄마는 더는 두렵지 않아. 너는 죄의 무게를 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 순간 진통이 시작됐다. 은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들었지만 배터리는 이미 다 닳아 있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에 은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폭우와 번개, 심장은 쿵쾅거렸다. 힘겹게 현관에 주저앉아 마지막 힘으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다행히 여관 주인이 그녀를 발견해 아들과 함께 읍내 보건지소로 데려갔다. 비싼 병원도 전문의도 없었다. 젊은 간호사, 경험 많은 조산사, 그리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전부였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3시간 뒤 아기의 우렁찬 울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아들입니다. 산모도 아이도 건강해요. 조산사가 환하게 웃었다. 은하는 모든 힘이 빠진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은하는 아기를 받아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거즈에 쌓인 작은 몸, 오똑한 코, 분홍빛 피부, 조그마한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너는 아무 죄도 없어. 무엇도 짊어지지 않아. 넌 새로운 시작이야. 이튿날 아침, 맑게 갠 하늘의 햇살이 작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엄마와 아기 얼굴을 비췄다. 은하는 아이 이름을 미닐로 지었다. 새벽 첫 빛, 자신은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그 빛, 이제 아이만은 늘 그 빛 아래 살아가길 바랐다. 더 이상 박 씨도 과거의 기억도 피해 흔적도 없었다. 오직 은하와 미닐 두 사람만의 길. 한 주 뒤 집주인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출생신고가 완료된 서류, 어머니 성을 딴 이름, 그리고 누군가 익명으로 송금한 예금 통장.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나 없이 자라길. 하지만 살아있다는 소식만은, 웃고 있다는 소식만은 전해줬으면 은하는 울지 않았다. 쪽지를 접어 나무상자에 어머니의 일기와 함께 조용히 넣었다.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었지만 다시는 열지 않을 봉인이었다. 산후 열흘,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은하는 불평하지 않았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분유를 타고 밤마다 아이를 달래며 꾸벅꾸벅 졸았다. 미닐의 울음소리는 그녀를 피로해서 깨웠고 자는 중에 웃는 얼굴은 세상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였다. 조금씩 은하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임을 깨달았다. 몇 주 뒤 은하는 인근 사립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급여는 빠듯했지만 분유와 기저귀, 작은 식사로는 충분했다. 아침마다 은하는 미니를 아기띠에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다. 가끔 눈을 떠 입술을 빨다 다시 잠들었다. 은하는 다시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 웃는 법, 자신 안에 온기를 키우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오피스룩도 하이힐도 화려함도 없었다. 오직 편한 옷, 고무신, 늘 따뜻한 분유가 담긴 기저귀 가방뿐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은하는 남의 인생을 빌려 사는 느낌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저녁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은하는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에 썼다. 미니라, 엄마는 한때 아주 약한 사람이었단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조차 모르는 이야기에 휘말려 헤맸지. 하지만 너 덕분에 엄마는 나와 맞서 싸우고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어. 더 이상 누구도 엄마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못해. 엄마는 누군가의 죗값을 갚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갈 거야. 다음 날 은하는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지원서를 냈다. 강단에 서기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적어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죄와 거짓에 휘말려 자라지 않길 바랐다. 그달 말 낯선 주소에서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아내는 은색 체인 팔찌와 짧은 편지. 저택도 회사도 모두 정리했다. 더 이상 내 곁엔 아무도 없다. 아주 먼 곳으로 떠난다.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할 때 피를 미워하지는 않게 해달라. 피는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랑은 배울 수 있다는 걸 알려달라. 은하는 팔찌를 들었다. 값비싼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가벼웠다. 팔찌를 아이의 볼에 살짝 갖다 대며 속삭였다. 피는 선택할 수 없지만 엄마는 내 미래를 선택해 줄게. 10월의 첫 아침, 은하는 미니를 데리고 보건소 예방접종을 하러 가다가 갑작스러운 산골포구를 만났다. 황급히 아이를 안고 근처 약국 처마 밑으로 뛰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맞으면 감기 들어요. 잠깐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는 낮고 다정한 목소리, 친절하고 단순한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호기심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느껴졌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고 약국 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뜨거운 물 한 잔을 건네며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대신 미니를 향해 살짝 웃으며 몇 개월 됐어요? 하고 물었다. 곧 3달 돼요. 은하는 약간 경계하며 대답했다. 여기 사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몇 주 뒤, 은하는 시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채소 값을 깎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당근 오늘 비싼데 저쪽 시장이 더 싸요. 돌아보니 똑같은 남자, 헌 셔츠에 카키 바지,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태성, 동네 약국 약사였다. 한때 서울 대형 병원 내과 의사였지만 의학계 모진 풍파 끝에 이곳 산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났다. 때로는 시장에서, 때로는 보건소에서, 때로는 그냥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대사도 로맨틱한 장면도 없었다. 오직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남자.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따뜻한 순간들이 쌓였다. 어느 날 오후, 태성이 분유 한 통과 아기 영양제를 들고 은하를 찾아왔다. 별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은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왜 이렇게 잘해줘요? 난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태성은 자리에 앉아 또렷하고 안정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지만 네가 아이를 품고 불평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내가 네 곁에 있고 싶은 이유야. 은하는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난 동정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동정 아니야. 존경이야. 네가 일어선 방식이 좋아서 혹시 일할 때 아이 봐줄 사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조건 없어. 그날 밤 은하는 미니를 안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는 안 되었지만 때론 누군가는 사랑을 주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바람막이처럼 곁에 머물며 나무를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지켜주기 위해 오는 것임을 알았다. 밤이 깊고 산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미니리 잠결에 기침을 하고 뒤척였다. 은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 곁에 앉아 두 무릎을 안고 웅크렸다. 두려움이 한 구석에선 여전히 자라났다. 언젠가 과거가 자신을 덮칠지, 진실이 드러나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하지만 그보다 점점 더 커지는 건 희망이었다. 멀리서 빛나는 그 희망이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는 믿음이었다. 태성이 찾아온 뒤로 은하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도 엄마와 아이의 세계에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났다. 은하가 자격증 수업에 급히 나가야 할 때, 머리가 아픈데도 미니레 이유식을 준비해야 할 때, 아들이 밤새 열이 오를 때, 약을 어떤 걸 써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 태성은 사랑해 라는 말도 어떤 약속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전으로 원룸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은하는 핸드폰 플래시로 미니를 달래며 애써 쿨럭이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안아주고 부채질하느라 손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태성이에요. 문을 열자 그는 큰 손선풍기와 헤드랜턴을 들고 서 있었다. 아무런 말도 묻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도움이 될까 해서요 라고만 말했다. 그는 곁에 앉아 부드럽게 부채질해 주었다. 희미한 빛 아래 미닐은 점차 잠이 들었다.
은하는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조차 몰랐다. 피곤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다. 오랜 어둠 끝에 누군가의 존재가 불빛처럼 따스하게 곁에 있어준 첫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은하는 미니를 위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미니라, 어젯밤엔 네가 잘 자라고 2시간 동안 부채질해준 사람이 있었단다. 그는 내 아버지도 너와 피를 나눈 이도 아니야. 그저 이유 없는 곁에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는 알게 되었어. 빛은 꼭 눈부실 필요 없다는 걸. 아주 작은 온기만으로도 우리는 어둠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걸. 그날 미니를 보건소에 데려갔다가 태성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 명의의 작은 밭 땅 문서예요. 혹시 원한다면 우리 같이 작은 집을 짓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열어보지 않을래요? 난 약과 건강, 너는 교육과 사랑, 크지 않아도 우리만의 공간이 되면 좋겠어. 은하는 어리둥절해 물었다. 왜 이런 걸 하려 해요? 태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빛이 꺼지지 않았으면 해. 그 온기를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겨울 어느 날 은하가 마당에서 미닐의 기저귀를 말리다 이웃집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한금융그룹 28년 만에 공식 해체, 박재현 전 회장 1년 전 모든 자산 매각 후 사라져 비리 및 거액 기부금 추적 수사 중. 은하는 놀라지 않았다. 그가 자리를 지킬 사람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마지막 면담 후 박 회장은 연락도 주소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재산은 정리되어 기부되거나 경매로 넘어갔고 더 이상 박 씨 이름이 남은 곳도 없었다. 영광의 왕국이 스스로 문을 닫았다. 그날 오후 태성이 보건소에서 받아온 두툼한 등기 서류를 전해주었다. 발신인 없는 최근 작성된 박재현의 유언장이었다. 전 재산 처분 후 남은 돈의 13은 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재단에, 13은 한부모 아이 돌봄 공동체와 보육권 설립에, 마지막 13은 민일 장학금으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다. 성도, 관계도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엔 송을 씨로 한 제국의 몰락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 나는 연을 잃었고 너를 잃었고 빛처럼 태어난 아이도 거의 놓칠 뻔했다. 그 아이가 빚을 지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한때 아버지였던 자로서 은하는 유언장을 접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산바람이 상쾌했다. 어린이집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다. 2달 전 은하와 태성이 함께 세운 작은 공동체 보육원, 그리고 초록 언덕 위를 미닐이 맨발로 뛰고 있었다. 아들은 넘어지면 울지 않고 금방 일어나 또 다시 걸었다. 그 모습에 은하는 배운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싹이 자랄 기회임을. 이른 봄, 햇살이 언덕을 물들이는 아침, 미닐은 어느덧 2살이 되어 손에 색종이 잠자리 장난감을 들고 까르르 웃었다. 태성은 마당을 쓸며 2 사람을 바라봤다. 은하는 베이지색 천옷, 묶은 머리, 손엔 팔레트와 붓, 아이들에게 색칠 공부를 가르치다가도 미니를 바라볼 때면 미소가 한없이 넓어졌다. 이제 더는 과거에 비서 상처 입은 딸, 숨죽인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닐의 엄마, 한 명의 여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선택한 존재였다. 은하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금기와 상처를 넘어 한 여자가 온전히 자신과 아이를 위해 세상을 다시 만들어간 기록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비난도, 피도, 용서받지 못한 상처도 이제는 온전히 자신이 선택한 삶 안에 녹였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진실, 과거는 우리를 아프게 할지언정 오늘의 선택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것. 은하는 자신의 출생을 바꿀 수 없고 남의 죄를 지울 수도 없지만 아이의 길만은 자신만의 힘으로 열어주었다. 진실을, 외로움을, 용서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 결과 명예나 혈연이 아닌 느리고 단단한 사랑으로 가족을 다시 만들었다. 어린이집 한쪽 작은 재단에 은하는 2개의 사진을 뒀다. 하나는 어머니 홍연, 영원히 18살에 머문 여자. 하나는 자신이 과거 저택에서 지고 달아나던 초음파 사진. 그 옆엔 민일과 함께 손을 잡고 서 있는 햇살 가득한 사진. 사람은 자신의 출생을 고를 수 없지만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손을 잡고 어떤 길을 걸을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때론 가족은 피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 건네는 한 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곳에서 진짜 삶이 시작된다.